지금부터 2026년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사건 사건번호 2026로 509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승 사건입니다.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미 허가한 중개 허가 결정에 따라서 오늘 재판이 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또 이 사건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서 기일에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출석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 장우성 특별검사보 정기훈 검사, 김태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정우성 특별검사보 정기호 김태환 검사님 나오셨고, 변호인 측에서 일단 김장리에서 박종민, 이승직, 박민선, 정지영, 문영석, 명륜의 이명욱 변호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이명욱 변호사님까지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난 기일 진행사항 먼저 간단히 확인해 보면, 지난 기일에는 쌍방이 그 사이 제출한 의견서 진술을 했고요. 또 증인 박성재에 대한 증인 신문 마쳤고, 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서에 대해서 일부는 채택을 보류하고 일부는 참고자료 제출하는 식으로 일단 정리는 했는데, 어쨌든 지난 기일엔 그까지 진행한 내용들 저희가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했는데, 지난 기일 진행된 사항 관련해서 혹시 공판조서 내용에 특별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변호인 측. 내용 자체는 이견 없는데 저희가 그 증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제 판례에 따라서 진정 성립이 꼭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난 기일에는 그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새로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단 지난 기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걸로 보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류 서면 확인해 볼 텐데요. 검사 측에서는 4월 20일자 의견서, 또 4월 21일자 의견서 두 개 내셨죠?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진술하고, 4월 20일자는 아까 잠깐 변호인 언급처럼 지난번에 냈던 46, 47, 48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인 것 같고, 21일자는 탄핵 증거로 호소권 진술서 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 보이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4월 16일자 증거 제출 및 설명서, 그다음에 4월 20일자 의견서, 또 4월 21일자 증거 제출서까지 일단 내신 건 진술하시고, 오늘 지금 법정에서 잠깐만요. 의견서 4월 22일자 호소권 진술 신빙성이라고 기재된 의견서 제출하시는 거죠? 네, 진술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 첨부한 진술서는 잠깐만요. 진술인은 46호. 이건 변호인이 관여한 변호인께서 내신 건가요? 46호증 관련된 부분. 요거는 따로 증거로 내시는 건 아니고, 이거 진술서라는 건 참고자료, 저희가 진정 성립을 꼭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그러면 그냥 참고 자료로 하는 걸로 하고, 증거 제출서는 46호증에 지난번에 6까지 나왔는데 7, 8 추가하고, 그다음에 47호증은 4까지 나왔는데 5를 추가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증거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잠깐 조금 있다가 마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각자 의견을 상대방이 낸 거에 대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양쪽에 확인할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제출된 거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처럼 4월 16일자 증거 제출 및 설명서에는 지금 지난번에 46호증을 철회하고 새로 46의 1부터 6까지 제출한다는 건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46의 7, 8까지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은 참고 자료라고 했지만 새롭게 47, 48호증에 1 내지 4, 오늘 47호증에 5까지 하는 거는 일단 증거로 다시 제출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신 네, 거죠? 예? 네. 예, 일단 그럼 뭐 지난번에 참고 자료지만 그거 다 철회하고 새롭게 47, 48로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취지시고, 그다음에 4월 20일자 의견서에는 증 49 신문기사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시고, 그다음에 4월 21일자 증거 제출서에는 증 50호증으로 해서 25년 7월 23일자 허석권의 진술 조서 중에 지난번에 이제 의견서에 기재된 부분 관련된 내용을 일부 이것도 뭐 역시 탄핵 증거의 취지로 제출하시는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일단 취지는 확인했고요. 그 채택 여부 관련해서는 말씀처럼 조금 이따가 상대방에게 제가 의견 확인하는 절차 갖고, 그리고 그 사이에 참 대통령 비서실에 문서정부 촉탁 변호인이 신청하신 거 일단은 4월 20일 날 회신은 도착은 했는데 뭐 내용은 그 촉탁한 서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단은 그렇게 오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어차피 필요하면 주장을 정리해 주시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 뭐 요거 관련해서는 딱히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검찰도 뭐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했다고 하고 계시니까 예, 주장을 나중에 정리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증거 체부 결정.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일단 증거 체부 결정 쌍방이 신청한 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는 먼저 검사 측에서 증거 조사, 그 증거 설명하는 시간 먼저 갖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 마찬가지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다음에 뭐 재판부에서 뭐 한두 가지 뭐 혹시 성명할 게 있으면 성명하고, 그다음에 오늘 검사의 최종 의견, 또 변호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뭐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검사 측에서 새로 신청한 그 탄핵 증거, 예. 그 부분 4월 21일자 의견서로 내신 건데 저희가 서면 내용은 쭉 봤는데 혹시 뭐 구두로 예. 특별히 강조할 내용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변호인께서 또 추가로 관련한 서면을 내셨는데 저희 입장은 특히 이제 이 원심 당시에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었고, 특히 이때 허석권 청장에 대해서 그 수사 당시 조서가 현출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유죄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허석권 청장에 대한 수사 당시 조서를 신청하는 취지는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의견서에 절시한 것처럼 피고인께서 법정에서 진술하신 것에 대해서 그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 혹시 이 신청에 대해서 뭐 변호인 측 의견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 저희가 참고 자료로 지난번 법정에서도 말씀드렸던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사가 제출할 수 있는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그 고등법원 판결 5쪽에 상단에 보시면 피고인은 증명력 다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검사는 범죄 수사를 위한 강력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따라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여 하므로 탄핵 증거를 어떤 경우에나 막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모순, 피고인의 자기 모순 진술만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범죄 사실 및 간접 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가 허석권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허석권의 진술 조서는 공범인 지위여서 저희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원심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95%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서 중에 피고인 진술과 관련해서 묻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증거를,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를 이 법정에 현출을 해서 간접 사실이든 직접 뭐 증거든 간에 그걸 유죄의 어떤 증거로 사실상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본다면, 이러한 증거를 법원에 현출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요 취지는 지금 말씀처럼 1심에서 했던 피고인 신문 중에 그 피고인의 뭐 진술을 탄핵한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근데 다만
그 원래 이제 탄핵 증거는 탄핵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증거, 그다음에 어떤 증거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탄핵하는지가 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탄핵 대상인 그 피고인의 진술은 아마 그 서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허석권 진술 중에 어떤 진술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그 허석권의 그 해당 진술 부분은 지금 따로 이렇게 특정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그 조서 중에 특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조서를 전체 다 봐야지 그런 진술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저 조서 중에서 일부 특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와 같은 취지로 그런 답변은 아예 그런 문답이 있지 않았다는 네. 부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 그거 다 부분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그 원심 법정에서 허석권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이 일단 증언에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재판장님께서도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조서 내용 중에 대부분은 지금 피고인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검도 인정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특검에서의 진술 조서 자체에서도 피고인이 뭐라 하는데 뭐 이에 대한 너의 입장이 어떠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 그 지금 변호인 말씀처럼 그 원심 법정의 허석권 진술로 그 진술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피고인 진술 탄핵하는 거는 좀 부족한가요?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저희가 취지? 봐도 예. 원심의 허석권 진술에 이제 비슷한 취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유죄 입증이나 이 진술이 틀렸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자체는 원심에서 이루어진 허석권의 법정 증언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증명력을 감시시키는 용도로서 신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처럼 뭐 이 부분 뭐 당연히 유무죄의 증거로는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증거를 탄핵 증거로 내겠다는 것인데 뭐 탄핵 증거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취지가 변호인 말씀처럼 무한정 좀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여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예. 뭐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돼서 저희도 사전에 좀 검토를 했는데 말씀처럼 일흥은 지금 검사 측에서 탄핵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1심에서의 피고인 신문에서 나온 진술 부분을 말씀처럼 허석권의 다른 원심법정 증언이나 다른 것으로 일흥 쉽게 말하면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말씀처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진술서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뭐 탄핵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본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증거 능력 없는 서류를 다 보게 되는 그런 또 위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검사가 신청한 탄핵 증거 신청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에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 관련해서는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체부 보류한 46호증은 철회하고 그럼 46의 1부터 8까지 네. 예, 오늘 제출한 추가 1부터 8까지 제출하고 47의 1부터 5, 48의 1부터 4까지 제출하는데 다만 그 제출하는 이제 각각 1은 47의 1과 48의 1은 이제 동영상이고 나머지는 캡처하면 뭐 드린데 요거 관련해서는 말씀처럼 검사 측에서 4월 20일자 의견서에서 이제 뭐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뭐 이렇게 뭐 313조도 기재하시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인 측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는 46호증은 그 뭐 상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현출되게 되는 과정을 또 진술자가 있고 작성자가 있어서 뭐 저희가 사실 진정 성립을 사실상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46호증만으로도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현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6호증을 증거로 받아주시고 47, 48호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아마 검사 측에서 제출한 그 4월 20일자 의견서의 313조 부분은 이제 뭐 여기 해당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마 그거는 일단 변호인이 제출한 사검정이라도 이제 그게 유죄의 증거로 쓰일 때가 아닌가 싶고 예. 그렇죠? 유죄의 증거가 아닐 때 뭐 그 314조 요건까지 따질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이제 특히 이제 46호 정도 그 프로그램의 뭐 이제 뭐 진정성이랄까요? 프로그램의 정확성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로 뭐 자료 내신 게 있어서 이런 그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 47, 48은 지금 특정은 안 돼 있는데 좀 특정을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변호인이 내신 뭐 그런 설명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또 납득 못할 바도 아니어서 일단은 증거로는 일단 모두 채택은 하겠습니다. 다만 채택하면서 검사 측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특정이 안 됐다든가 예. 또 46호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빙할 수 없다는 의견은 저희가 증거 목록에 비고란에 그대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기재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증거를 뭐 판단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뭐 나중에 판단하는데 뭐 그거를 꼭 뭐 저기 기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을 따로 거시 않은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실까요? 일단 47호증, 48호증 그 형사소송법 314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변호인이 감정을 제출하는 경우라 함은 통상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겠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47호증과 48호증은 사실 저희는 의견서 기재한 것처럼 참고자료로서도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47호증, 48호증 채택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의견을 법상에 그 채택하신 결정에 대해서 한번 법상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사전에 좀 논의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채택은 하고 말 그대로 뭐 신빙성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변호인 측에서야 탄핵 말 그대로 반대 증거 취지해서 낸 거라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유죄의 증거면 저희가 당연히 유무죄 판단할 때 뭐 저희가 그 판단을 해야 되지만 반대 증거야 저희가 뭐 꼭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저희 판단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또 뭐 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은 뭐 채택은 하고 말씀처럼 변호인 아니 검사 측 의견은 그 우리 서명관님 목록에다가 그 저기 4월 20일자 검사 의견서에 보면 46, 47, 48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를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 취지를 참작해서 저희가 나중에 증거에 대한 뭐 저기 신빙성 판단할 때 하고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봤는데 좀 채택한 것이 문제가 있고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뭐 나중에 저희가 배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검토해서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일단 채택하고 필요하면 좀 이따가 증거조사할 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말씀처럼 증거 채택 여부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재판장님 저희 오늘도 좀 추가 증거 신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총리께서 피고인 신문을 하신 자료가 이제 최근에 좀 확보가 되어가지고 아마 변호인들께서 기일별로 신청하면 등사하실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변호인용도 한 부를 따로 좀 출력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신청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해서 저희 검찰 측 증거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피고인 신문 녹취서 언제 이루어진 거죠? 4월 7일 날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거기 피고인 신문 녹취서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추가로 잠깐 번호는 1183, 84.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신청하시겠다는 취지인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증거 의견은 특별히 동의하는 걸로. 일단 증거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럼 검사 측 추가 증거 오늘까지 여기까지 내는 걸로 하고요. 그럼 먼저 증거 조사할 텐데요. 먼저 검사 측 그럼 제출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지난번에 제출한 거 다 포함해서 뭐 따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항소심 추가 증거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추가 증거에 대한 별도의 증거 조사보다는 저희의 아예 검찰 측 최후 의견 진술에 모두 좀 포함시켜서
최후 증거조사, 최후 의견 진술 그리고 구형까지 저희는 한 번에 좀 진행. 요 서면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주시고. 그러면 뭐 그렇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뭐 양해해 주시면 요 최종 의견 여기 구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까지 마치고 증거조사하고 다 마치고 그 검사 측의 증거조사 뭐 설명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측 의견은 뭐 그때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에 피고인 측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설명은 그때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건 따로 슬라이드 있는 건 아니고 예, PPT 형식으로 PPT 하시고 진행하도록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처럼 저희는 해봤는 한 40분 정도면 40분 정도. 충분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일응 한 3시까지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예, 시작하시죠. 예, 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피고인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 부처의 계엄 협조 사항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행안부 장관도 있으며 행안부 장관에게 작성하여 준 쪽지의 내용은 경찰청장에게 작성해 준 것과 같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용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행안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해당 증언은 저희가 증거목록 순번 1182번으로 항소심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계엄 상황에서 피고인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려 한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피고인에 대한 임무 부여를 위해 비상계엄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21시경 대통령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12월 3일에 예정되었던 울산 행사 도중 자리를 이석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울산 행사장에는 나중에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송미령 장관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하여 도착 예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피고인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직행하였는데 나머지 참석자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도착 후 대접견실에서 대통령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은 유일하게 당일 오전부터 호출을 받은 사람이며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대통령실 도착 후 집무실로 바로 들어간 유일한 국무위원입니다. 이제 피고인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임무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선고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판결에는 윤석열 등은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인터넷신문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다고 판시되어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는 취지가 담긴 문건을 건네주며 계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증거는 저희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순번 1164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접견실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전화하라라는 취지로 손동작을 취하며 대화하는 등 그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20시 3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김용현 장관은 대접견실로 안내받고 그곳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뒤 20시 36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피고인은 집무실로 직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시 40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한 한덕수 총리가 김영호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국무총리는 이미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난 뒤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만 대접견실에 남아 독대하였는데 이때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를 할 수 있는 둘뿐인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엄 당일 오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호출을 받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도 김용현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였으며 대통령실에 도착해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받은 사람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이며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가 남아서 나눈 대화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내용일 수가 없고 어쩌면 피고인도 이미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실 도착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또는 계엄이 계획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그 선포일이 2014년 12월 3일이라는 그 사실만 당일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림 1심 판결과 이 사건이 현출된 증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23시 26분경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에 도착했고 23시 34분경 조주호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청사에 도착해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운전비서관 등이 자신의 통화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마자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조주호 청장으로부터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피고인은 다시 통화 종료 직후인 23시 37분경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습니다. 허석권 청장은 이 사건 1심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이어서 언론사 5곳을 빠르게 말씀하시고는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돼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 라고 하셨으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경찰의 연락이란 해당 언론사 봉쇄를 위한 단전 단수 등의 조치 협조 연락이라고 이해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허석권 청장에게 한 말은 24시에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진입하면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할 것이므로 소방청이 준비하고 있다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는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폭동행위를 지시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준비 지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하여 허석권 소방청장은 피고인의 언론사 봉쇄를 위한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하다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허석권 청장은 직접 또는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하다란 것입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이때 허석권 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만약 허석권 청장이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위해서 서울본부에 직접 또는 이영팔 차장을 통해서 전화한 것이었다면 그 전화통화 사실을 소방청의 비상계엄 대응 상황 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을 것입니다. 허석권 소방청장 역시 피고인의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고 자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 작성된 소방청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대응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의 대응 상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3시 37분경 피고인의 단전단수 지시 전화, 23시 40분경 이영팔 차장의 서울본부장에 대한 전화, 23시 50분경 허석권 청장의 서울본부장에 대한 전화가 각각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14년 12월 4일 00시 12분경 허석권 청장이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위 보고서에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전화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2014년 12월 4일 오전에 작성되어 이영팔 차장과 허석권 청장의 검토를 거친 보고서입니다. 즉, 허석권 청장은 피고인과의 통화, 자신과 이영팔 차장과 황기석 본부장 간의 통화는 불법에 관여한 전화통화라고 인식하여
그 통화 사실 자체를 소방청의 대응 상황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허석권 청장 역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이 사건으로부터 논란에서 비껴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라고 증언한 것이고, 이영팔 차장이 나서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비상계엄 당시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입단속 지시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허석권 소방청장은 자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의 전화를 받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당직관에게 서울본부장 명의 공문에 경찰 협조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오늘 우리 쪽은 경찰이 요청하는 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고, 이런 말을 들은 당직관은 경찰 협조를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 문건 공문을 시달한 뒤에 일선에 연락해서 일제 접수를 시키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로써 일선 소방에서는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할 준비를 갖추었고, 이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발생한 두 번째, 즉 추가적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건수는 연간 17만 건이 넘고 일평균 486건, 시간당 평균 20건에 달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경찰과 잘 협조하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황기석 서울본부장과 같은 직급인 조선호 경기본부장은 만약 내가 황기석 본부장이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이 어떤 요청을 해오더라도 잘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의 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일선소방서에는 경찰이 다소 이례적인 요청을 해도 잘 협조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위증입니다. 먼저 위증의 동기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14시경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시 여당, 정부,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간의 소위 당정대 회동이 이루어졌고, 이 회동 당시 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중도 임기 중단은 없고 사퇴나 탄핵, 내란죄 특검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항소심에서 증거순번 1170번으로 제출한 박성재 장관의 수첩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박성재 장관의 주거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번에는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한정화 법률비서관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후의 당정대 회동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회동의 시기, 그리고 당정대 회동 직후에 있었던 점, 대통령 최측근 법률가들만의 회동인 점, 오후의 당정대 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때 안가 회동 당시에도 계엄의 법적 정당성 부여,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 등을 방어할 논리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파일 출력물 중에는 계엄의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 메모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순번 621번으로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바로 해제하였으므로 내란죄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국가기관을 강압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없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도 당정대 회동의 논의사항대로 계엄의 정당화 사유를 고민하였고, 특히 비상계엄 해제 후부터 내란죄 등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증 중 대통령의 최상목 총리에 대한 문건 교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위증죄 관련해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교부할 때
피고인의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장관 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직후에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은 여기에 답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을 걸었을 때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건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도 앞자리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을 받아서 살펴보기 시작하자 피고인도 대화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봅니다. 영상 4, 5초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왼쪽에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을 살펴본 뒤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는데 이때 피고인과 송미령 장관, 박성재 장관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쪽을 바라봅니다. 또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줄 때 무언가 말을 하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를 하면서 문건을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말을 하면서 문건을 교부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 사담을 나누면서 어수선하게 하는 국무위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때 대통령의 문건 교부 장면을 주시하고 있던 박성재 장관과 송미령 장관과 피고인 중에서 박성재 장관도 이 법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는 또 다른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 외에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관련한 문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손에 든 문건을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답을 하며 다른 참석자들도 여전히 대통령이 손에 든 문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 말도 손에 든 문건이나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준 문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 때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직전까지 대통령의 언행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박성재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순번 1180번 박성재 장관의 한덕수 총리 사건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를 보면 박성재 장관은 한덕수 총리 사건의 내란 사건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의 문건 교부 장면을 본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이어서 지난번 이 사건 법정에서도 원래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했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기억이 선명해졌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원심은 위증죄 관련하여 김영호 장관이 나도 대통령의 조태열 장관에 대한 문건 교부를 보았다는 진술을 조태열 문건 관련 유죄의 증거로 반대로 송미령, 정진석 등의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최상목 문건 관련 무죄의 증거로 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것처럼 최상목 문건관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박성재 장관도 문건 교부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무죄 판단은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정진석, 신원식 등 당시 대접견실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최상목 장관이 문건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피고인은 정진석, 신원식, 송미령 등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을 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은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는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박성재 장관도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진술 자체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문건 교부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증언한 것과 달리 다른 송미령, 신원식, 정진석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기억이 없다라고 유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언에 의할 때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계엄에 대해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다소 원색적으로 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비난한 최상목 장관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는지를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신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한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 지시를 받고도 불법적인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했던 공경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관인 박완수 사령관을 제쳐두고 자신이 직접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임무를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군사작전은 장관이 책임진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라.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 군율의 엄중함을 보이겠다. 이러한 사실은 1166번 저희가 추가로 제출했던 윤석열 등 사건 내란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의 계획과 달리 국회 봉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서 국회의원 1명씩 들첩고 나오라 라고 급히 지시하였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 지시를 국회 앞에 직접 출동해서 병력을 지휘하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하달하였습니다. 즉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1경비단장에게 하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단장은 그 지시를 받자 서대문구에 있는 주둔지를 출발하여 국회로 향하고 있던 제1경비단 이하 제2특수임무대대 병력들에게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사령관이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부대로 알려진 방첩사령부에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되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처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선거관리위원회, 수원선거연수원, 서대문에 있는 여론조사꽃 등 4개 장소로 출동해서 그곳 서버 자료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처장은 예하 대령들을 4개 팀으로 편성한 뒤에 각 팀별로 1개 장소를 지정하면서 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서버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는 명령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방첩사 대령들은 포고령이 이상하니 명령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처장으로부터 일단 재검토할 테니 일단은 출동하라. 항명죄 우려가 있다는 명령에 따라서 서대문에 있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게 된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대령은 보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이 있으니 출동은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대 한강을 넘지 않는다. 현장에 가지 마라. 실제로 유재원 대령팀은 목적지와 멀리 떨어진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다 사령부로 복귀하였고 유재원 대령은 그 사실을 구글 타임라인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나머지 3곳으로 출동한 대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하들에게 현장에 가지 말고 원거리 대기하라 라고 지시했고 그 명령을 받은 방첩사 병력들은 작전 중임에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 들러 일부러 그곳 CCTV에 얼굴을 비추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서 카드 결제를 한 뒤에 영수증을 챙겨두었습니다. 즉 나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령부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로 가지 않았고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계엄 상황의 항명죄는 최저형이 징역 1년 이상, 수개의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중죄입니다. 만약 내란이 성공하였다면 조성현 1경비단장이나 유재환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등은 계엄지역에서의 항명죄 수개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최고형은 무기징역, 최저형도 징역 7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조차도 항명죄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서무이자 국민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뿐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임무 수행이 전화 한 통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등이 의도한 언론사 단전 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재판부는 계엄이 신속하게 제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등이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저항하였고 상당수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한동수 총리에 대해서 1심에서 23년, 조주호 청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도 각각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과경하며 최종 구형은 장우성 특검법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장우성 특검보가 피고인에 대한 최종 구형 낭독하겠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놓고 보아도 내란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미완성이란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재상형의 처벌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자명한 사실로 강화된 양형 기준,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에 더하여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상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위헌적인 포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므로 계엄의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여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김용현의 행태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짓말과 변명을 일관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추신 거죠? 예. 잠깐만요. 지금 이제 말씀처럼 검찰에서 그 증거조사 관련된 증거 설명이랑 최종 의견 함께 말씀하셨는데 뭐 최종 의견은 저희가 뭐 참작하면 되고 증거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항소심을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163부터 뭐 오늘 나온 것까지 쭉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뭐 판결문이나 조서 이런 거여서 그 부분은 특별히 뭐 의견 없으실 거고 네. 혹시 필요하면 뭐 의견 말씀하실 거 있나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관련해서?
네,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박성재 수석 같은 경우는 부동에다가 뭐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뭐 특별히 변호인 측은 하실 네. 말씀은 없습니까? 예, 없고 아까 박성재 장관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 조서, 그러니까 한덕수 장관의 증인신문 조서나 또 박성재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어쨌든 그 피차상목 그전 기재부 장관한테 뭐 주는 거를 본인이 봤다는 취지로 일단 증언했다. 뭐 그걸 근거로 이제 검사 측에서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관련해서도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그러니까 박성현 장관의 증언, 그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잠시만 한 말씀 드리자면은 마이크 예. 네. 박성재 장관이 옆에서 봤다라는 거는 피고인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누군가 봤다 해서 다른 사람도 봤다라는 것들은 그 자체로 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거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조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시는 법원의 태도에 따르고 그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신 걸로 하고 그러면은 다음은 일단 변호인 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측도 지금 항소심에서 제출해서 채택된 증거 관련해서 뭐 증거에 대한 네, 설명을 증거를 따로 좀 하시겠습니까? 한번, 네. 아니면은 같이 뭐 저희가 이 PT 하면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그 46호증을 그 46호증은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재생 준비는 네, 뭐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재생해서 네, 같은 46호증. 설명을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제출하신 거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 그냥 뭐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걸로 하고 네. 46호증 PT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요. 예. 이저 46호증 부분만 조금 예, 동영상도 그럼 있어서 잠깐 이거 46호증의 1인가요? 46호증의 이런 화질 개선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예, 상태고요. 되기 전 46호증의 2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질 개선을 예, 하는 된 건데 거고. 예. 문제는 저희가 그 46호증의 2 같은 경우는 47, 8호증 비슷한 그 영상에서도 예. 한 15초 가량의 짧은 영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제출한 46호증의 7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2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다시 화질 개선 버전으로 47호증의 7이 46호증의 7. 46호 7. 오늘 내신 거? 네. 예, 예. 그리고 47호증의 5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냈던 47호증의 2에 예. 좀 전체 버전을 저희가 예.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문서의 형태나 이런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런 문서의 그 형태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긴 버전으로 이번 기회에 제출 추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46호증의 예, 동영상 한번 볼 테니까 보고 나서 동영상 중에 뭐 어떤 부분을 네. 특히 강조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뭐 설명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46호증의 7 동영상 재생하고 있는 상황. 예, 예. 46호증의 7.
지나가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문건이 슬쩍 나오는데 그 문건에 제목이 있는 것이 38초, 지금 35초 장면인데요. 위에 긁은 것이 있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마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문건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이렇게 지금 지나갔는데요. 그게 제목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제목이 있는 부분이 동영상에서도 캡처를 화면에 나온다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분 25초, 지금 1분 48초인데 2분 25초 장면에서 제가 정지를 하겠습니다. 네, 2분 21초부터 재판장 혹시 괜찮으시면 한 가지 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이라기보다 한 가지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서 뭐 그 CCTV 영상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화면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께서는 물이 아니라 콜라를 드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 저기 컵이 까맣게 나와가지고. 화면이 그 아마 그 저기 그림자 영상이든지 하여튼 물입니다. 이거. 아 물입니까? 아, 왼쪽은 하얗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까맣게 보이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까맣게 나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이게 원래 저희가 받은 화면에서부터 까맣게 나오고 있어요. 뭘 비춰서 그런 거예요? 지금 46호칭인 7은 방금 본 거고. 네, 지금 예. 1분 22초에서 정지가 됐는데 그 아. 바로 전에 21초 장면을 좀 캡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그런가요? 저희가 재생하는 게 아니고. 아, 조작을 우리 개념. 아, 그럼 이게 아마 지금 여기에 깨어나가지고 21초, 네, 1분 21초. 1분 21초로 가볼까요? 네. 1분 21초. 우선 1분 38초부터 그러면은 1분 네 38초. 장면만 보면 돼. 1분 38초. 예, 1분 38초쯤 한번. 그냥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죠, 뭐. 예. 여기 1분 1초. 예. 하다가 38초쯤에 잠깐 멈춰 볼까요? 이 좀- 예, 여기 잠깐.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다음으로? 예, 플레이, 스톱. 예. 아, 요, 지금 살짝 나왔다 들어가는 거. 아, 저 오른손에 잡았던 예, 예. 지금 맨 밑에 있는 종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른손 쪽에 있는 이게 한수 총리가 네. 잡았던 맨 밑에 고- 있는 거. 네, 지금. 예, 예. 아이고, 요 부분이죠. 예, 이 그거, 부분. 그거. 네, 거기에 이제 제목이 있다. 그래, 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 캡처하면 따로 내셨으니까. 네네, 됐습니다. 예. 38초로. 뭐 주장의 취지는 어쨌든 네, 제목이 지시 있는 문건이다. 문건에는 제목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한 문건엔 제목이 있다는 그다음에는 취지시니까 2분 21초 부분입니다. 2분 21초. 네, 2분 21초. 여기 보면은 이제 저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좀 검은틱틱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검은틱틱한 오른쪽 상단.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그 문건과는 뭐 양식이 다르고 어떤 정부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뭐 바코드가 찍힌다든지 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우측 상단에 그 검은색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멈춰. 다르다. 네. 예. 그다음에 2분 25초 부분 좀.
2분 25초 부분. 25초 부분. 저희가 2분 25초 부분은 그 피고인이 이제 한덕수 총리로부터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문건인데 거기에도 상단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좀 짙게 예. 나온다는 예.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쭉 보다 보면 이게 문서가 약간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보였던 게 약간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너무 확대를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보이시죠? 네네. 그런 예.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기는 네네. 한데, 근데 어쨌든 마이크. 예. 그 빛이 반사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스트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초에 한 20개의 분량의 스펙이 돌아가는데요. 예. 앞에 스펙에 계시 뒤에 연결돼서 예. 사람이 시각에는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검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빙성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할 때 필요하면 네. 보면서 같이 감안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47호증의 5 부분 47호증의 5. 네. 그 59초 부분입니다. 좀 쭉 가셔도 될 것 같아요. 47호증의 5가 1분 12초인데 그 중에 59초. 네. 59초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이제 누르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측 상단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검은색 부분이 조금 제목도 보이고 네,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전문가가 한 건데 앞에와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네. 그런 취지신 거죠? 예. 그다음에 57초 부분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57초. 7초, 56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우측 상단 부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누르고 있는 문건의 우측 상단 부분이 예, 57초 하나만 더. 그냥 재생을 하시면 좀 네, 네. 검은색 이제 슬쩍 지나갔는데 예. 그 조금 더 가셔도 되고.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검은색 우측 상단 부분에 우측 상단 부분에 검은색 예, 예.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예. 그럼 영상은 그 정도 할까요? 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변호인 PT 하실 거죠? 네.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어쨌든 마지막 최종 변론하시니까 그 전에 재판부 성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네. 주장 확인 말씀하시죠. 차원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잠깐만 이거 제 화면으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제가 혹시 제 화면으로 이게 돌아가나? 그 4월 20일자 의견서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신 4월 20일자 의견서 13면인데요. 거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메뉴에는 이제 피고인이 통화해서 언급한 특정 언론의 소재가 모두 서울이므로 쭉 돼 있고 그다음에 아래와 같이 쭉 하시면 이게 재전분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나간 것이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저기 배덕권 그쪽 참조한과 같은 기자가 있는데 그걸로는 재전분 진술이 명확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이제 요 배덕권의 진술 요게 이제 배덕권 진술 구면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중에 배덕권이 증언하면서 허석권이 이용파는데 장관님이 경찰에서 언론에 단순 관련한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하셨는데 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변호인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거는 재전분 진술이 맞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요거는 지금 원심 판결문에는 요 부분은 기자가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 기재 중에 요 윗부분 피고인이 위통화에서 언급한 특정 언론 소재가 모두 서울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서울본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자라고 한 요 부분은 요 구면에 보면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청장과 차장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청장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두 분이 상의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언론사 소재가 서울이니까 서울 본부에 연락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요거는 이제 배덕권이 청장이랑 차장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요거는 그 부분 역시 그 이게 재전문이나 전문 진술인가요? 전문 진술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유가요. 왜 그런가요?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허석권 얘기를 들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배덕권이. 지금 저희가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예. 단전 단수가 소방의 업무가 맞느냐 예.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 두 사람 이게 지금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 허석권은 그 얘기만 했다라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아니, 기억이 이제 안 그거는 난다고 나중에 했고요. 허석권 네. 진술하고 비교해서 신빙성을 판단할 네네.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지금 전문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요게 전문 진술이라는 주장의 취지인지까지 제가 확인하려고 저희가 재판부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재판부 생각인데 그냥 왜냐면 결국은 배덕권이 타인의- 옆에서 허석권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를 그냥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걸 진술한 거 아닌가요? 근데 타인의 진술을 듣고 예.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이영팔한테 했던 이야기라면 예. 그 이영팔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정에서 배덕권의 어떤 진술로서 하는 것은 허석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화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고 다른 어떤 들은 이야기를 다시 법정에서 현출하는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간접 사실이 입증이 되고 여기서 지금 요증 사실은 허석권이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요증 사실이라고 본다면 네. 요증 사실이 그거라고 본다면 이건 요증 사실 관계에서는 진술 그 자체지 내용의 진실성을 지금 입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 허석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허석권이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하는 얘기를 옆에서 허석권- 배덕권이 들은 거를 그대로 법정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게 바로 전문 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기범과 사기 피해자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허석권이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가 그 그런 얘기를 경우에는 했다라고 어떤 이제 경우가 전문 진술이 아닙니까? 배덕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걸 자기가 들었다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면 배덕권은 그렇게 어떤 따지면 게 만약에 지금 허석권은 예. 단전 이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뭐 했다는 얘기 중에 구면 중에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관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걸 전문 진술이 아닌 거랑 지금하고 같은 내용 아니냐라는. 그래서 저희 재판부 생각은 지금 원심에서 판결문에 뭐 허석권과 이영팔의 논의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면 중에 앞에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장관이 뭐라고 했다 이런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건 재전문 주시니까 그걸 지칭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판결문에 딱 이렇게 특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원심 판결문에 배덕권의 진술을 증거로 이렇게 채택한 그 부분 중에 녹취록 구면이라는 기자가 원심 판결문에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기 의견서에 지적하셨지만 네. 근데 구면을 보면 그 중에 앞에 위에 거는 당연히 재전문 진술이니까 안 되는데 요 지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것까지 전문 또는 재전문 진술이라는 주장의 취지인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그렇다는 취지라고 하시면 네네.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주시고 네. 그래서 이 원심 판결은 어쨌든 배덕권의 증언도 지금 증거로 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변호인 주장대로면 지금 배덕권 진술은 다 전문 진술 되는 거 아닌가요? 배덕권 진술 중에 전문 진술이 아닌 게 있나요?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 나누거나 뭐 상황에 관련된 전반적인 뭐 인식 같은 것은 뭐 간접 사실이 될 수는 있겠지 않나.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뭐 전문 증거에 관한 그런 법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피고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진술의 진실성을 뭐 또 채택하는데 했을 경우에 뭐 전문 진술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그런 약간 뭐 어떤 쟁점이나 이슈는 또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전문 증거라고 하시는 취지인가를 확인하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전문 법칙의 취지가 원진술자가 나와서 증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네가 그 얘기 했느냐라는 것을 예, 재판부가 예. 보라는 것인데 예. 지금 이것은 배덕권이가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진술자 자기가 본 거를 목격자로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네.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단전단수 하여튼 그 부분 판사님 제가 좀 의견으로 내용을 저희가 그러니까 내용의 요증 사실이면 전문 증거가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진술 존재 자체면은 그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본래 증거라는 네. 게 지금 네. 그 뭐 기본적인 법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재판부가 생각할 때는 원심 판결도 요거를 증거로 기재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한번 네, 혹시 좀 첨언해서 한 정리해서, 말씀 예. 올리자면은 지금 저희 의견서에 기재드렸던 판결문 14쪽 관련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을 말하며 뭘 지칭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9쪽의 지금 상단 부분 재전문 진술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 인정에 나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 당시에 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간접 사실이라든지 그때 당시 어떤 정황들을 인정을 하고 이를 다시 바탕으로 해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했던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그 근거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법칙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법칙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취지이고 저희 주장이 좀 불분명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더 자세히 하시려면 아까 말씀처럼 배도권 진술 중에 어떤 부분은 뭐 이래서 전문 증거에서 안 된다는 취지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원심 판결도 물론 그걸 이렇게 증언을 구분해서 지금 뭐 원심 판결이 판시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구면에도 뭐 한 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가 다 전문 증거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원심에서 나왔던 배도권 말고 또 다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원심 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요 증언은 뭐 재전문 인술 또는 전문 인술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좀 그렇게 나눠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그래서 확인 취지에서 한번 질문 드린 거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보완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주장 취지 확인 비슷한 거긴 하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그 46이나 48을 보면 어쨌든 지금 변호인 주장은 피고인하고 한도수 전 총리하고 이렇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한 문건 위에 큰 제목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피고인은 그 문서가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하면서도 원심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날 당일 일정표일 가능성이 있다. 높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수 있다는 취지. 예,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피지나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그 그 팜플렛 홍보 이런 얘기 브로셔는 저희가 있었지만 언급한 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주장 최종적으로 물론 피고인 신문에 보면 피고인 본인은 그날 당일 일정표, 일정표. 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정표를 장관한테 보고된 일정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화면 확대한 화면에 보면 그거는 일정표 일정표 일 오늘 수도 PT에 있나요? 그 나오긴 화면 했지만 자체로? PT에서 나오면 일정표도 사실 제목이 있습니다. 예, 제목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일정표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 표로 형태로 되어 해가지고. 있지만 일일 일정표 근데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록에도 일정표가 증거로 나와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춰보면 약간 이제 일정표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는 약간 그럴 수도 있. 보여서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정표란 주장은 처리하시는 건지 뭐 그건까지는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저는 이제 3장짜리는 보도 자료가 딱 3장짜리가 예,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사실 이거를 오늘 아침에서야 발견하고서 이제 증거를 다시 제출하게 된 건데 오른쪽 상단에 어떤 검은색 틱틱한 게 있는 걸 봐서는 예. 그런 보도 자료의 어떤 일반적인 그 위쪽에 좀 그쪽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예. 저희가 뭐 하나를 딱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적어도 하여튼 46, 47, 48은 지시 문건의 형태는 아니다. 특검 주장의 지시 문건. 예, 아니다. 지시 네. 특검 주장의 지시 형태 문건은 아니다. 뭐 그 주장을 뭐 뒷받침하기 위한 네,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상황을 정확히 좀 알기 위한 건데 이건 어떻게 피고인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날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위에 소방청 그다음에 24시 단전단수 언론사 이름 써 있다는 걸 봤다고는 하셨잖아요. 뭐 받진 않았지만 받긴 봤는데 그런 글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종이 한 장에 그게 다 써 있었던 걸 네, 보신 네. 건가요? 아니면 종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접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가 종이가 반이 가려져 가지고 요 보이는 부분에 그런 게 써 있다는 건가요? 네네. 두 번째 겁니까? 네?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아, 그냥 네. 한 장에 한 몇 장에? 글자 안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전체를 쉽게 말해 A4 용지 같은 건가요? 크기가? 그렇죠. A4 예. 용지고. 그럼 A4 용지 전체를 다 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A4 용지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아까 말씀 소방청 뭐 네, 24시 단전단수 언론사 이름이 이 한 장에 다 써 있었다. 네네네. 뭐 한 종이 한 반만 본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부분에 뭐가 있는지 없습니다. 모르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다 봤고요. 예. 그 위가 소방청 아니면 소방청장. 청장. 예. 그 다음에 24시 예. 단전단수 그리고 4개 언론사.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순서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그 내용의 또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4시 단전단수 그다음에 언론사. 언론사 4개 예. 영문으로 뭐 MBC, JTBC 예, 예, 예.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인가요?
그다음에 여론조사꽃 예. 요 내용이 다였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피고인이 보신 거는 종이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신 거네. 네네네 몇 글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종이 전체인데 전체에 있는 내용이 그게 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종이에서 못 본 내용은 없으신 없습니다. 거네. 네. 그런 취지시군요. 네. 예, 종이의 일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예. 그것만 그러면 조서에 저희가 좀 취지가 애매해서 혹시 뭐 종이의 일부만 맞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해서 그것만 공판 조서에다가 피고인 진술로 그 비상계엄 당일날 집무실에서 그 보았다고 하는 문건은 피고인이 뭐 A4 용지되는 크기의 종이 전체를 한 장을 전체를 본 것이고 그 한 장 전체에 피고인이 얘기한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 네. 24시 단전 단수 또 언론사 이름 네. 그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는 걸 전체를 본 네. 것이고 뭐 종이의 일부만 본 것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러면 조서에 일단 저희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예, 말씀처럼 피고인 측 증거 의견은 아까 뭐 저기 동영상만 하고 나머지는 오늘 뭐 변론에서 하시는 걸로 가름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최종 변론 이제 시작하시는데 일단 변호인 최종 변론 한 1시간 반 정도 맞으세요? 네, 1시간 반 예상하는데 피고인 그 최후 진술을 좀 저희 변호인 측에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많이 대폭 줄여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이면 3, 4분이면 될 것 네? 같고요. 피고인 그 네. 최후 진술을 한 5분 아래로 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그 변호인은 그럼 1시간 반 정도 하시고 네, 근데 좀 더 만약에 하게 되면 더 근데 아마 그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쨌든 2시간 정도 돼서 잠깐 쉬려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럼 쭉 하시다가 제가 50분 좀 넘으면 적절한 시점에 잠깐 그때까지 안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럼 요 제출하신 거 예, 요걸로 하시는 거죠? 예. 일단 시작하시죠. 네. 네, 우선 그 변론에 앞서서 그 특검에서 그 최후 주장하시면서 몇 가지 저희가 거론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이 그 유일하게 곧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피고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날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9시까지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해서 시간이 한 10여 분 남은 상태라고 보여져서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갔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뭐 김밥이라든가 간단하게 하고 갔다면 9시가 다 돼서 거의 도착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태열 장관 뭐 거의 비슷한 또는 그 뒤에 도착했을 텐데 우연한 사정으로 그 시각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사건의 판결에 어떤 설치된 내용들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사실 그 판결은 저희가 어찌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판결로서 그렇게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그 주장을 큰 틀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특검 측에서 제출한 그 PT의 사진들을 보면 11쪽과 26쪽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 흐릿한 사진인데 저희가 뭐 개선한 그런 그 영상처럼 조금만 더 그 노력을 했다면 더 확실한 사진을 제출할 수 있고 사실관계 발견에 더 도움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의 화석건과 이영팔이 사실상 그 피고인의 불법적인 지시를 다시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피고인은 15년 구형을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도 어찌 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게 특검의 전제인데 그 균형의 차이를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영상 속에 대통령이 여러 문건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는 결국 대통령이 다른 지시 문건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본인 판단하에 그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다면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건 아니겠느냐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간략한 그 의견 특검 변론에 대한 의견을 마치고 저희 준비한 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1심 판결 30쪽의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최고 가치로 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 분리 원칙을 취하고 있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이 지금 3권이 분립되어 있는지 그동안 저희가 변호 활동을 하면서는 재판부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구해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고 이에 더해서 이제는 용기 있는 판단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전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재판하면서 단전단수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이거 이틀 전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건에 관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버스에서 20만 원 지갑을 이제 습득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60대 노인인데 버스 안에서 20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버스 내부 폐쇄로 상에는 A씨가 지갑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영상에서 A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쪽에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 행동이 확인이 됐고 또 이 영상과 함께 A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지갑으로 향했는데 이걸 치우지 않고 그냥 깔고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는 사라졌다라고 하며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판단할 때는 정작 그 지갑을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목격자도 없다. 그리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쓰고 더 나아가서 피고인이 손주 돌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사람인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이렇게 점유이탈한 것을 횡령할 그런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당시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서 엉덩이를 들썩였다는 그런 취지의 변명을 수긍 못할 바도 아니다 하면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범행 동기 부분을 거론한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어떤 문건으로 인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던 상황에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국헌을 문란하고 또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에 가담한다 이런 과연 그런 동기가 있었을까? 그저 평범한 법조인으로서 그 성실하게 지내왔고 또 기회가 있어서 그 행정부 공직에도 나아갔던 사실은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권력 의지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도 행정부 그 근무 경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었는데 그렇게 뭐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 정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피고인이 그 대통령과 함께 영구 집권을 꿈꾸면서 그 무리한 어떤 그 범죄 행위에 갑자기 그동안의 어떤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나아간다? 과연 그런 동기가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에 관한 것입니다. 판례는 그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진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시겠지만 허석권의 진술 자체가 매우 그 흐릿한 기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직접 증거, 허석권과 피고인 사이에서 대화가 녹음이 되어서 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라고 볼 정도의 그 정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과연 뒤에서 충분히 보시겠지만 지금 보통의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유죄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입니다. 우선 지시문건의 어떤 교부로 이 사건 지시가 하달됐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특검 스스로 지시문건 종합 내용,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건에 더하기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 이것을 저희가 종합 문건이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지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공소장에는 기재되지도 않았던 그런 주장을 1심 공판 종결 후에 주장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했을까? 저희가 의심해 보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날 울산에서 행사를 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전 의사 연락도 없이 대규모 물리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또 소방청 공무원이 만약에 24시에 그 언론사에 가서 어떤 단전단수에 관한 것을 도와주거나 뭘 협조하거나 하려면 사전에 그 상당한 인력이 미리 준비를 해서 또 장비도 가져간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피고인에게 지시를 했을까? 저는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김영현 장관이 그럼 구두로 지시하였을 것인가? 조태열, 최상목 장관 두 사람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받았다는 장면이 CCTV에 나옵니다. 또 김영현 장관은 총리 관련해서는 자기가 주는 것이 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영현 장관이 그 문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장관 스스로도 진술서로 피고인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시문건 다 들어있는 종합문건으로 교부를 해서 지시했을 것인가? 그 단전단수의 지시가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방청장 문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방청장이라는 제목에 지금 피고인이 언급한 그러한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검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두 지시가 있었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공소제기 시점에 없었던 주장이고 또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피고인 진술의 그러한 가능성은 더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피고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피고인 진술대로 우연히 문건을 보게 된 것이라면 30년 넘게 판사 법조인 공무원으로 봉직한 피고인이 단전단수라는 내용을 우연히 보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다. 그것도 전혀 내용에 없는 경찰이 협조를 해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서 어떻게 예상해서 그러한 내용을 지시할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건 내용에 관한 특검 주장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소장에서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단전당수, 봉쇄 뭐 이러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하였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건이 지금 피고인이 보았다는 문건과는 상이합니다. 우선 특검 주장 문건은 조지호 김봉식이 받은 문건과 동일한 문건인데 단전단수 기재가 없고 또 거기에는 경찰, 경찰청, 소방, 소방청 기재가 없으며 여러 시간과 기관명만 배열되어 있다라는 취지인데 여기에 이제 소방청에 관련된 게 더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주장은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본 문건은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단전단수라는 기재가 있으며 시간은 24시만 기재되어 있고 또 언론사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검에서 원심 1월 12일 종결이 되고 열흘 후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교부하는 문건에 경찰청장이라는 기재는 하지 않으면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조지호와 김봉식이 받은 문건에는 시간과 장소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의미나 봉쇄 임무를 수행할 주체, 군이나 경찰 혹은 구체적인 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건의 말미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등의 실행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구두 지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시간대별 봉쇄 계획 문건은 받고 윤석열 혹은 김용현으로부터 24시 언론사 봉쇄 장악을 위해 소방청에 연락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조치에 나아갔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아래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언론사 장악을 위해 소방청에 단전단수 요청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짐으로써 소방청이 단전단수 조치한다는 취지의 지시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변경했는데 이 시간대별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문건 봉쇄 계획이라고 하는 그 문건을 전달해서 지시가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그 부분은 전달된 것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사실관계의 인정이 다르게 된다면 결국은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라고 보겠습니다. 특검 스스로 그냥 잘못 주장해서 주장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논거 자체도 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 밑줄 금 부분을 보시면 행안부 장관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받은 조지호 김봉식 및 그 배우자 윤미숙이 모두 문건에서는 단전단수라는 기재는 본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점, 또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 중 국회 민주당사 부분에는 시간과 봉쇄 대상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봉쇄 방안이나 봉쇄 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교부하는 문건에 이러한 장관, 청장 기재가 없음에도 소방청장이라는 기재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받은 시간과 봉쇄 장소, 이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라고 하는 소위 그 문건에는 시간과 장소만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던 것은 원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검 스스로 이 전달되었다는 지시 문건에 소방청장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라라는 취지는 기재되었다라고 감히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오판을 했습니다. 원심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 변경에 대해서 전혀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심 판결 39쪽에서는 피고인은 두 번째 줄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문건을
그런 내용이 기재된 문건이라고 전제합니다. 또 40쪽에서는 투입할 기관인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여론조사권 특정 언론사와 각 병력 경찰력이 투입될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재와 함께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했고 44쪽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협조 지시를 했는데 이는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라고 해서 결국 원심은 단전단수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받아서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고 그 문건에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단전단수 지시를 했던 피고인의 통화를 그냥 기정사실화하면서 문건 내용과도 일치한다라고 원심이 특검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런 내용 소방청 단전단수 기재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도 원심이 그러한 주장을 간과한 채 문건에 다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이 지시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오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 왜냐하면 이 시간대별 기관명이 다 기재되어 있는 이 문건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국회도 나오고 뭐 민주당사 선관위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봉쇄 또 선관위에 대한 뭐 침탈 뭐 민주당 정당제도 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상황으로 원심이 판단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당심에 와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제 원심에서 그냥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속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게 누구의 증언에서는 무엇을 따오고 누구의 증언에서는 무엇을 따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이제 뭐 짬뽕을 해가지고 이 문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그 논리 구성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소방청장을 통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는 문장이 직접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특검이 소방청장을 통해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도 특검은 소방청장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두지시라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시와 모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심은 분명히 지시문건에 의해서 지시가 전달되고 하달됐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국헌문란 목적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두지시라는 가능성이 들어오는 순간 특검의 어떤 입장과 원심이 유죄 판단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공소장과도 배치되는 그런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46고 7 이거는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자료인데 거기에도 보시면 그 1분 38초 부분에 분명히 그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화면도 보시면 피고인이 누르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문서인데 거기에도 내용 위쪽에 그 이제 왼편이 왼손으로 누르고 있는 부분이 위쪽인데 거기에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 짙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 과학적인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제목이 없는 시간, 기관, 장소가 쭉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또는 뭐 소방청장 뭐 단전단수 이렇게 함께 기재되어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과학적인 자료가 있는 가운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 문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한덕 총리의 왼손의 문건이 계엄 선포문이고, 그 영상에 의하더라도 계엄 선포문의 어떤 형식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줄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 위와 아래에서의 검은 책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상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건을 서로 뭐 상의했다 쳐더라도 문건에 제목이 있다. 이게 물론 화질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개선되는 것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목이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46호 중에 7과 47호 중에 5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발견했지만 오른쪽 상단 부분에 뭔가 더 짙은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부에서의 그 공문의 어떤 양식, 바코드가 찍혀 있다던가 또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문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금 아까 그 안가에서의 뭐 회동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가에서 박성재 장관, 김주현 수석 뭐 이 사람들 얘기에서는 계엄은 언제 알았는지 그게 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때 당시 두 사람도 그냥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 총리가 붙잡아서 앉혔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원식 그 안보실장이 계속 앉아 있을 때 한 총리가 주제를 꺼냅니다. 주제를 꺼내니까 피고인은 안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내면서 동시에 신원식 총리가 일어납니다. 그게 CCTV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 총리가 물어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민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어서 또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고, 과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꺼낼 수 있을까? 또 피고인 입장에서도 사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도와줄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만약에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걸 함부로 문건을 다 꺼내놓고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면 피고인의 어떤 모습이 심각한 표정이 전혀 아닙니다. 뭐 옅은 미소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표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라든지 그날 계엄에 대해서 늦게 알게 된 어떤 사정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서로 간에 이야기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일 일정이라던가 또 그 다음날 일정 관련해서도 지금 피고인이 오늘은 이렇게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가운데 보면 2시 반에 그 송미령 장관도 여기 참석했다. 같이 거기 갔다 왔다. 이런데 어떻게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겠냐. 또 내일도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그리고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그 책상 위에 딱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일정표, 그날의 당일 일정, 일일 일정이라는 게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월간 일정표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본인이 따로 뭐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날의 행사가 서가 같이 가는 행사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걸 소지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본인은 계엄 선포 후에 처가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걱정했던 기억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건 교부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윤석열 증인도 이 법정에 나와서 문건을 그러면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뭐 문건을 본 적도 없고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뭐 구체적으로 뭐 인위적인 어떤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게 뭐 썩 아주 경도대에서 유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전체적인 정황, 또 윤 대통령이 다른 법정에서 했던 진술들, 이걸 종합해 보면 또 조지호와 김봉식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들 전반적인 것을 보면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른쪽은 김영현 장관이 1심에 제출한 진술서인데 본인은 헌재에서는 어떤 문건들을 준비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질문도 없었고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진술서를 통해서 이 원심 법정에 나와서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진술서로 가름해서 증언을 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덕수,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그 누구도 피고인이 문건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런 진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지시로의 주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변경 없이 사실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보면 저희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구두지시라고 하면 서로 간에 소통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시문건은 그냥 전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윤석열이나 또 김영현이나 조지호 등에게 신문할 내용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1심 내내 구두지시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시문건이 전달되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만 방어를 해왔었습니다. 또 이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공소장 변경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는 어떤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굳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특검은 공소장의 그 지시문건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또 시간 장소만 기재되어 있고 소방청과 단전단수 이런 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도 열어둡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방청 별도 문건은 존재한다는 주장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는 것은 피고인이 보았다는 피고인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게 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냐? 문건에도 없고 윤 대통령의 구두 지시도 아니라면 남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우연히 보았다는 그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빙성이 높아지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피고인이 우연하게 보았다는 그 주장을 신뢰하신 다음에 이 사건을 차분하게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허문란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까지 하시고 네. 예, 지금 한 48분 50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휴정했다가 하고요. 저희가 휴정했다가 지금 뭐 거의 50분 다 됐으니까 4시에 네. 예, 4시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정하겠습니다.